잠실에 롯데타워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빠르게 짓느냐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얼마나 안전하게 짓느냐가 중요할까요? 당연히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사람과도 비슷한데요. 100세 시대를 맞이하며 100세까지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가 중요할 것입니다. 건강하지 않게 장수한다는 건 오히려 괴로울 수 있습니다. 롯데타워는 100년을 넘게 서 있을 건축물입니다. 이 건물을 지으면서 얼마나 많은 검토와 정밀 검사가 있었을까요? 마찬가지로 건강을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먼 길을 돌고 돌아 한국에 오게 되었고, 그녀는 한국의 의료체계를 만나 하나뿐인 목숨을 건지게 되었다며 감사를 표했는데요. 그런데 그녀의 글에는 한국에서 얻은 생명에 대한 감사함과 함께 호주 사회의 모순에 대해서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사연을 접한 많은 사람들은 그녀의 매력에 빠져들었고 결국 호주에서도 선한 영향력이 행사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동의 모든 것입니다. 저희는 해외 커뮤니티 레딧과 감동의 모든 것 공식 이메일로 제보받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스토리를 전달해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수익은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에게 전액 기부되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포롤이라고 합니다. 중산층 부모님이 계신 호주의 평범한 가정집에서 자랐고, 부모님은 대학 학위가 인생에 큰 도움이 된다는 교육 철학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때문에 저는 큰 꿈 없이 평범하게 대학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학교를 성실히 다니며 마지막 학년을 다니고 있던 때였습니다. 한국인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었는데요. 꿈이 없던 저에게 한국인 친구들은 자극제가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같이 국제 변호사에 도전하자고 하는 한국인 친구가 있었죠. 사실 그때 만난 한국인 남자친구가 저에게 그런 자극을 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친구가 있었기에 제가 지금 국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누가 보더라도 깔끔한 인상에 동양인 같지 않은 큰 키를 가졌고 운동도 좋아하는 멋진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잘했고요. 저는 남자친구의 한마디 한마디의 영향을 크게 받던 시기였죠. 남자친구는 국제 변호사가 되기 위해 호주로 유학을 왔고 로스쿨에 진학하기 위한 공부를 하던 학생이었습니다. 국제 변호사나 일반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로스쿨을 졸업해야 하는데, 호주의 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한 조건은 어떤 전공이든지 학위를 가진 사람 중에서 로스쿨 자격 시험을 거쳐 진학할 수 있게 되는데요. 때문에 호주에서는 대학생 때 학업의 의지를 가지고 뒤늦게 꿈을 가져 로스쿨에 도전하는 학생이 많습니다. 저도 이런 케이스죠. 당시에 남자친구를 많이 사랑했고 그와 먼 미래까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또한 저와의 먼 미래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로스쿨에 진학하라고 하는 줄 알았죠. 단순히 즐기는 관계에서 이렇게 심각한 이야기를 하지는 않으니까요. 나중에 서술하겠지만 저는 큰 배신을 당하죠. 저는 어차피 대학교 마지막 학년을 다니고 있었고, 로스쿨에 진학하기 위한 전공 조건도 충족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6개월 정도 시험 공부를 했고 감사하게도 로스쿨 자격 시험에 통과했습니다. 부모님도 제가 높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감사해 하시며 로스쿨 진학의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둘 다 로스쿨에 입학 지원서를 냈고, 제가 오히려 남자친구보다 좋은 로스쿨에 갈 수 있었지만 저는 남자친구와 같은 로스쿨에 진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모님도 나중에 좋은 변호사 부부가 되라며 저에게 슬쩍 응원도 보내주셨죠. 그리고 학교 앞에 따로 집도 렌트해 주셨죠. 그렇게 저와 남자친구는 늘 붙어 다니며 하루 종일 공부를 하고 서로가 힘들 때 의지하면서 학업에만 집중하는 바람직한 커플이었죠. 하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늘 뜻대로만 되지는 않듯이 저와 남자친구는 이별을 하게 됩니다. 남자친구는 저에게 접근한 이유가 학업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을 찾기 위해
자신의 욕구를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저를 만났다는 주변 사람들의 진술이 있었고, 저희 집안에서 지원해주는 집 렌트를 처음에는 고마워했고, 부모님께도 전화도 자주 드리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그것을 당연시한다는 느낌을 받아왔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남자친구가 저와 저희 부모님이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었다더군요. 마치 저와 결혼을 반드시 해야만 할 것 같은 분위기가 부담스럽다고 했습니다. 실망감과 배신감이 들었지만 저의 욕심이 컸다고 생각하고 글을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아픈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마음과 함께 몸도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와 헤어진 뒤 음식을 잘 섭취하지 못했고 밤샘 시험 준비를 하다가 정신을 잃고 병원에 실려간 적도 있죠. 몸 컨디션이 공부를 할 수 없는 수준에 다다르자 1년 휴학을 하고 쉬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 사이 한국인 남자친구는 합격 후 한국으로 갔다는 소식을 들었고 저는 제가 공부를 시작했던 이유가 없어진 것만 같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부모님께서 투자해 주신 금전적인 부분이나 제가 지금까지 노력했던 것을 두고 그냥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힘든 몸을 이끌고 결국 시험에 합격해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도 음식 섭취가 잘 되지 않아서 링거를 맞는 날도 많았고 시험 때는 집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진통제나 각성할 수 있는 약을 먹곤 했습니다. 꾸역꾸역 결국 합격을 해내서 라이센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휴식기를 갖고 인턴십을 거쳐 결국 국제 변호사라는 처음 목표에 맞게 로펌에 취직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업무량, 여전히 잘 먹지 못하는 음식, 그렇게 반복되는 일상에 체력은 고갈되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와 헤어진 시점 이후로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졌고 그게 잘 회복이 되지 않더군요.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나빠진 것은 아니고 공부하느라 체력을 많이 쓰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상태에서 힘든 일까지 겹치니 이렇게 된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퇴사를 하고 휴식을 더 취해야 하나 고민하던 중 한국 기업과 호주 기업이 특허 문제로 소송이 제기된 건이 있었고 제가 다니는 로펌으로 의뢰가 왔습니다. 곧바로 팀을 꾸려 한국에 갈 사람을 모집하더군요. 해외에 가서 근무를 하고 오는 것이라 급여가 2배 정도 높았습니다. 저는 이번 프로젝트를 끝내고 잠시 휴식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지원을 했죠. 그렇게 한국으로 가서 매일 같이 서류 검토와 법률 검토를 하고 특허권 관련해서 공부도 하며 바쁘게 지냈습니다. 저희 로펌에서는 한국에서의 활동을 위해 법인을 설립했고 서류상으로 한국 법인에 취직한 상태였습니다. 한국 법은 호주와 많이 달랐는데 그중 가장 놀랐던 것은 한국의 직장인들은 1년마다 한 번씩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직원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이죠. 반면에 호주 회사에서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호주에서는 회사에서 직원들의 건강검진을 해주지 않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회사 규모가 크면 직원 복지 차원에서 건강검진을 시행해 주긴 하지만 그 빈도가 매우 적고 심지어 아주 기본적인 검사만 해줍니다. 혹시라도 조금 더 자세히 검진을 받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추가 비용을 내야 하는 상황이죠. 하지만 한국은 종합검진 비용이 1인당 150달러가 되지 않고 회사에서는 전혀 부담스러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강검진을 받는 문화는 그들에게는 일상이었죠. 호주와 아주 많이 달랐습니다. 그동안 소화기 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정밀 검사를 받아봐야 되나 고민하던 시기였는데 마침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하니 제가 가장 먼저 신청을 했습니다. 검진 항목은 정말 다양했습니다. 심지어 초음파와 내시경까지 해준다고 하는데 100달러 안팎의 비용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는 수면 내시경을 신청해서 수면 주사 비용만 30달러 정도 개인적으로 지불한 것 이외에는 없었습니다. 전날 저녁부터 금식을 하고 오전 이른 시간에 검진센터를 찾았습니다. 병원 안에 있는 작은 검진센터 구역인 줄 알았는데 건물 전체가 검진만 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번호표를 뽑고 접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호주에서도 이런 제도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아쉬웠죠. 병원에서 제공해주는 분홍색 옷으로 갈아입고 키와 몸무게를 측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하나씩 검사를 받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혈액 검사를 한다며 체열을 하는데 체열량이 상당했습니다. 20종이 넘는 검사를 해준다고 하더군요. 엑스레이 검사, 구강 검사를 마치고 초음파 검사실에 들어섰습니다. 호주에서 초음파 검사를 한번 받아보는데 $2,000 이상 지불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해준다니 호주 병원의 단골이었던 저는 감격스럽기까지 하더군요. 그리고 난생 처음으로 모든 장기를 검진받았습니다. 이렇게까지 꼼꼼히 해주실 줄은 몰랐죠. 그리고 수면 마취 후 내시경 검사까지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료실에 들어가서 결과를 들었는데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발견되었고 그 때문에 체력적으로 상당히 힘든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위에 종양이 발견되었다고 하더군요. 빠른 시일 내에 수술 날짜를 잡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픈 게 다 이유가 있었구나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쉽게 찾아낼 수 있는 것들인데 호주에서는 약 처방만 해주고 비싼 검사를 받아볼 엄두도 내지 못한다는 현실이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서럽게 울자 의사 선생님은 당황하시며 저를 달래시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밖에 계신 다른 간호사님들 2분도 오셔서 저를 진정시키려고 하시더군요. 제가 이 자리에서 우는 게 뒤에 기다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갑상선 기능 저하에 위에 암까지 있다니 좀처럼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결국 진정을 하고 설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의아한 표정으로 갑상선은 약을 처방받아 드시면 되고 위는 간단한 수술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우냐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사망 확률이 5%도 안 되는데 설명도 다 안 듣고 과하게 반응하시냐고 조금 화내시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가 난리를 심하게 치긴 했었죠. 저는 암 진단을 받았는데 어떻게 진정이 되냐 되물었죠. 빨리 수술 날짜 잡아서 수술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그냥 혼자 오셔서 수술 받고 가시고 다들 멀쩡히 살아간다고 하더군요. 위선암이라고 해서 아주 초기의 종양이고 내시경으로 수술하는 것이라 아주 간단히 끝난다고 하더군요. 수술 날짜를 잡고 회사에 통보를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난리가 났죠. 암 수술을 해야 된다고 당장 호주로 돌아가서 수술을 시켜주겠다며 복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복귀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호주로 돌아가면 한국 병원의 진단은 믿지 않을 것이 분명했고 당연히 재검사를 한다는 이유로 날짜를 조율하는데 빨라야 2달 새로이 수술 일정 잡는데 또 빨라야 2달이 걸릴 게 분명했죠. 그럼 초기 상태의 암은 상당히 진행이 될 것이고 생존 가능성은 점점 줄어드는 것이죠. 한국에서 수술 날짜를 받아왔으니 여기서 받겠다고 했죠. 그러자 호주 본사에서는 직원까지 내려보내며 저를 설득하려고 하더군요. 저는 건강검진센터에서 제가 본 모든 것을 설명하고 한국의 의료 장비가 결코 호주와 비교해서 뒤처지지 않는 것도 설명했죠. 호주 병원의 단골인 저는 아무리 의학적 지식이 없다고 해도 그 정도는 알 수 있었으니까요. 호주 본사에서 내려온 직원은 전혀 믿지 않는 표정을 지으며 저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쳐다봤습니다. 제가 끝까지 한국에서 수술을 받겠다고 고소하니 회사에서는 법적인 책임을 다하려 했으나 스스로 응하지 않았기에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책임을 질 수 없다는 동의서를 받아낸 뒤에나 돌아가더군요. 결국 한국 병원에서 수술을 했고 입원도 없이 바로 퇴원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호들갑들 떨어주는 덕분에 합법적으로 2달간의 유급휴가도 받았고 갑상선 약을 먹으며 체력도 회복했습니다. 몇 주 뒤 재검을 받고
이상 없다는 소견과 갑상선 기능의 회복 속도가 좋다는 진단도 받아놓은 상태라서 홀가분하더군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호주에서는 검진만 잘 받았다면 어렵지 않게 회복이 가능했을 텐데. 과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지구 반대편에 와서야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게 되었는지 한편으로는 너무나 속상했습니다. 그동안 몸이 항상 아팠던 것이 전 남자친구 때문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뭔가 원망거리라도 찾자는 마음에 한 사람을 죽어라 미워했던 저를 반성하는 계기도 되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번 특허 소송건은 결국 잘 해결되었고 1년을 예상했던 것과 달리 2년 넘게 길어진 소송 덕분에 호주로 돌아가기 전에 한 번 더 그 검진센터에서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첫 검사 때 검진센터를 뒤집어 놓을 만큼 시끄럽게 굴었던지라 저를 알아보시는 간호사분도 계시더군요. 그 간호사님께 작은 미소로 응답했고 그 간호사분은 환한 미소로 화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호주에서도 법인들이 의무적으로 직원들의 건강생활 서비스 비용을 지불해 주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위해 좋은 뜻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호주에서 더 근무하면서 살았다면 지금쯤 이 글을 작성할 수 없었기에 작은 시스템 하나가 수많은 목숨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퇴근 후 제가 말씀드린 법안 발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 성형수술 하려면 얼마나 들까요? 죄송하지만 성형수술이 불가합니다. 돈은 얼마든지 드린다고요. 당장 견적 내줘요. 그렇다면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지요. 영국의 유명 유튜버 올리런던은 몇 년 전 성형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2013년부터 BTS 지민을 닮고자 눈과 얼굴, 눈썹, 관자놀이, 리프팅 수술을 비롯해 18번의 성형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SNS에서는 그를 걱정하는 반응도 많았지만 그는 행복하다. 내 결정을 존중해줬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성형수술은 외모지상주의냐 하는 비판도 있지만 외모를 통해 자신감을 가지고 인생을 업그레이드한 경우도 많은데요. 오늘은 영국의 한 회사에서 마케팅 업무를 보는 메이 씨가 한국에 방문해서 성형수술로 인생 터닝포인트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함께 들어보시죠.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 살고 화장품 회사 마케팅부 팀장으로 일하는 메이입니다. 화장품 업계 쪽은 여성의 아름다움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 꼭 모델이 아니더라도 제품을 판매하는 마케터나 영상을 담당하는 PD들도 어느 정도 외모가 받쳐줘야 하는 분야입니다. 제가 담당하는 화장품은 피부를 좋게 하는 기초 단계의 화장품이 아니라 얼굴을 더욱 아름답게 표현하는 색조 화장품을 연구하고 마케팅합니다. 눈이 뚜렷해지는 아이라인이나 마스카라, 입술을 강조하는 립스틱, 얼굴 전체 음향을 담당하는 섀도우 등 제품 라인을 출시합니다. 이곳의 색조 라인을 담당하는 마케터는 저를 포함하여 4명입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 각 팀에서 구성하고 출시하는 색조 화장품 라인을 개발해서 회사 내부에서 경합하고 최종 결정된 제품이 시중에 광고되고 판매되는 구조입니다. 상품 평가 때 얼마나 더 얼굴이 예쁘게 표현되는지를 평가받으려면 테스트할 모델도 인물이 좋아야 합니다. 정식 테스트가 아니다 보니 테스트 모델은 거의 팀원들이 합니다. 너무 얼굴이 크거나 못생긴 사람은 색조 화장으로 예뻐질 수 있지만 원래 예쁜 사람이 색조 화장을 하면 훨씬 이뻐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케터들도 미모에 힘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3명의 마케터는 엎치락 뒤치락하며 선의의 경쟁을 이어왔어요. 하지만 그 순위는 완전히 뒤집어졌죠. 어느 날 제 경쟁자 아내가 여름 휴가로 한국을 다녀오고 나서의 일입니다. 안나는 저보다 7살이나 많은 아이 셋 엄마였어요. 육아와 일을 병행하다 보니 얼굴이 생기가 없고 보통의 백인들이 그렇듯이 피부에 탄력도 없었죠. 안나는 화장을 열심히 하고 다녔지만 처진 피부와 흐릿한 눈매, 푹 꺼진 이마, 얇은 입술 등은 그녀를 더욱 맥없이 보이게 했습니다. 사실 안나는 실력이 정말 좋지만 제가 안내를 이길 땐 저를 포함한 우리 팀원의 화장발이 더 좋았을 때였습니다. 그런 그녀가 한국을 다녀와서는 뭔가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자신감이 철철 넘쳤습니다. 얼굴에 생기도 돌았고요. 저는 안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지 궁금했어요. 여행이 힐링이라지만 한국처럼 먼 곳을 다녀오면 보통은 시차 적응이나 문화 적응 때문에 피로에 쩔어 있어야 하거든요. 하지만 안나는 너무 생기 있었죠. 안나가 한국에서 돌아온 지 2달 정도 지났을 때 색조 화장품 제품 출시를 위한 회사 경합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제품은 정말 자신 있었습니다. 특히 마스카라 제품은 영국에서도 유명한 화장품 회사 로레알을 모티브로 해서 그곳 제품과 유사한 정도의 컬을 만들 수 있었거든요. 속눈썹 숱이 많고 길면 눈이 10배는 예뻐집니다. 사람의 첫인상도 얼굴 윤곽과 눈에서 결정나기 때문에 저는 눈을 강조하는 제품에 대해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이번 마스카라는 제 야심작이었습니다. 회사 경합날 저는 제 마스카라 모델 그러니까 정식 모델은 아니고 테스트 모델이라 우리 팀 직원인데 그녀에게 마스카라 전후의 모습을 심사단 앞에서 보여줬습니다. 그녀에게 생긴 놀라운 효과를 보고 모두 흐뭇해 하더군요. 안나도 저에게 정말 대단하다며 칭찬해 주었어요. 저는 우쭐해졌습니다. 승리는 내 것이라 속으로 외쳤죠. 안나팀은 곧 다가올 겨울에도 보습과 유분을 유지할 수 있는 립글로우를 소개했습니다. 아니, 겨울에는 마스크 목도리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립 제품을 연구하지 않거든요. 저는 안나가 감을 잃었나 싶었죠. 하지만 똑똑한 안나는 그것을 역이용해서 눈을 돋보이게 하는 마스크를 써도 목도리를 써서 입술을 가려도 이 영양제 립글로우를 꼭 쓸 수밖에 없는 제품으로 소개했어요. 안나는 심사단 앞에서 우리 팀에서 개발한 마스카라를 바르고 나서 예뻐졌죠 라고 웃더군요. 그러더니 자기 팀에서 개발한 은은한 영양 가득 립글로우를 발랐습니다. 화장이 눈과 입술이 둘 다 강조되면 안 예쁘거든요. 그래서 포인트라고 해서 눈을 강조하면 입술을 좀 죽이고 입술을 강조하려면 눈을 심플하게 하는 방법을 이용해요. 안나는 그것을 이용한 겁니다. 마스카라로 눈을 예쁘게 만들어 놓고 자기 팀의 은은한 립글로우로 마무리하면서 눈을 돋보이면서 영양까지 완벽한 화장법이라며 소개했습니다. 심사단들은 신선한 충격에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제 화장품도 빛나고 아내의 입술도 빛났거든요. 저는 그녀의 얇고 마른 듯한 입술이 저 립글로우로 완전 20대처럼 통통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나는 것으로 바꿨다는 생각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날 경합은 회사 최초로 공동 우승이었습니다. 나의 마스카라와 그녀의 립글로우가 세트로 출시하게 되었죠. 우승이긴 한데 뭔가 반쪽짜리 우승이라 기분이 썩 좋진 않았어요. 반면 안나는 너무너무 행복한 모습으로 심사단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있었죠. 아이 셋 엄마로 축축 처져 있던 아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내에게 같이 축하 파티나 하자고 제안했어요. 안나는 너무 좋다며 약간 오버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도 좀 꼴보기 싫었어요. 여튼 우리 팀과 안나 팀은 저녁에 레스토랑에 가서 축포를 터뜨렸습니다. 식사 내내 오가는 축하의 소리 사이로 제게 뭔가 싹 하고 들리는 말이 있었습니다. 안나네 팀 막내 직원이 안나 보고 팀장님 정말 예뻐진 다음에 더 자신감 붙으셨어요 라고 말입니다. 안나는 호탕하게 웃으며 그래. 맞아, 나도 살면서 이렇게 예뻤던 적이 없었어. 한국 한 번 더 다녀올까 봐라고 하는 거 있죠. 알고 보니 안나는 한국으로 여행 간 것이 아니고 한국으로 성형을 하러 간 것이었습니다. 안나의 짝짝이 눈매가 고쳐졌고 한국 간 김에 이런저런 시술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주 정도 시간이 지나 한국에 오는 동안 붓기가 가라앉으면서 지금까지 서서히 제자리를 잡았다는 거죠. 저는 왠지 모를 배신감이 느껴졌어요. 사실 한국 다녀온 다음부터 안나가 저보다 더 예쁜 느낌이 들긴 들었거든요. 사실 저도 성형수술이 관심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저야 배우가 아니다 보니 외모를 지나치게 관리할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여성들에게는 아름다워지고 싶다는 욕구가 있거든요.
게다가 주변에 보이는 사람들이 다들 화려한 외모를 가진 직종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람의 외모를 보는 눈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안나는 식사하는 동안 대놓고 성형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술 받고 나서 그동안의 콤플렉스가 해결됐다며 이전보다 자연스러워지고 활동적인 경향을 갖게 되었다면서요. 당장 제가 곁에서 보기에도 외모가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일에 대한 열정과 노력이 더해지는 느낌이라 점차 나도 성형 수술을 받아볼까 고민하게 되었죠. 안나는 한국의 시술은 모두 똑같이 찍어내는 획일화와는 다르다고 했어요. 각자의 얼굴에 맞게 장점을 더 극대화하고 단점을 가리는 방식이라 과장되지도 않고 원래의 얼굴도 잘 살린다는 거죠. 저는 바로 휴가를 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갔죠. 물론 모든 것을 회사에 알리고 안나의 조언을 받아 성형외과에 미리 예약을 한 거죠.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예약한 성형외과로 갔습니다. 저는 눈, 코, 입을 다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 예상과 달리 저는 수술을 할 필요가 없지 않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눈의 대칭도 좋고 얼굴 전체의 비율도 괜찮은데 굳이 얼굴을 고쳐야 하냐고 되려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저는 좀 더 예뻐지고 싶다고 했어요. 양악수술같이 턱을 깎는 무서운 수술이 아니더라도 쌍꺼풀도 더 진하고 예쁘게 입술도 더 도톰하게 하고 싶다고 했죠. 코는 더 오똑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저에게 다시 생각해 보라고 하셨어요. 콤플렉스가 있어서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화장하면 충분히 돋보일 수 있는데 굳이 돈과 시간을 들여가며 자연스러운 얼굴을 바꿀 이유는 없다고 하셨어요. 제가 원하는 더 또렷하게 만드는 것들은 필러나 보톡스만으로도 충분하니 그 시술만 편안하게 받고 가는 것이 어떠냐고 하셨죠. 저는 당연히 얼굴을 뜯어 고쳐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내의 말대로 본인의 장점을 살린다는 한국의 성형 방식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제가 뭐가 딱 하나 이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하나 못난 것도 아니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사 선생님의 조언대로 적당한 시술과 피부 관리만 받기로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외과 수술이 아니어도 외과 수술만큼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시술을 진행하기 전에 의사 선생님과 다시 상담을 하고 몇 가지 진단을 진행했어요. 그건 시술 중에 안전을 위해 필러나 보톡스 관련 알레르기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었어요. 또 그냥 주름이 생기는 부위에 약물을 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 얼굴 형태에 맞는 라인 디자인을 제공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얼굴에 줄을 좀 긋긴 하셔서 뭔가 웃기긴 했어요. 저의 경우 턱이 약간 발달해 있는 얼굴형이라 어금니 부위의 근육에 보톡스를 주입해 근육을 수축시키기로 했어요. 그러면 얼굴형이보다 갸름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30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생기는 코 옆 팔자주름 쪽에 보톡스를 넣기로 했고 코 등 부위에는 필러를 주입해 콧방울의 면적을 줄이고 콧대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시술을 진행했어요. 시술이라 하기에도 못할 정도로 순식간에 모든 과정이 끝났는데 얼굴 몇 군데의 주사를 몇 방 맞은 정도였죠. 시술이 끝나고 나서는 사후 관리를 위한 몇 가지 주의점을 알려줬는데 과한 운동을 하거나 사우나 등을 방문하지 말라는 정도였어요. 약 30분 만에 진단에서 시술까지 모든 과정이 끝났기 때문에 약간은 얼떨떨할 정도였죠. 일주일 후 의사 선생님은 다시 와보라고 하셨어요. 병원을 나서니 로비에는 많은 여성 손님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간편한 시술이니 직장인도 퇴근 후 올 수 있겠구나 싶었죠. 아무리 시술이라도 몸이 힘들까 봐 저는 바로 귀가해서 숙소에서 쉬었습니다. 뭔가 뻐근함이 있는 상태이긴 했지만 일상생활에 정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자극이었어요. 시술 받은 즉시에는 별 효과를 못 느꼈는데 일주일 정도 지나니 확연히 주름의 깊이가 줄어드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 저는 이마가 약간 볼록해지는 필러 시술과 눈 밑 애교살 시술을 받았습니다. 넓적 평평한 이마여서 앞머리로 가리고 다녔는데 약간 볼록해지기만 해도 입체감이 생기면서 얼굴이 작아지는 효과까지 생겼어요.
거기나 눈 밑 애교살은 웃을 때마다 눈웃음을 더 예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이런 시술에다 피부 관리 효과까지 더해져서 저는 전체적으로 밝고 어려 보이는 얼굴로 재탄생했습니다. 영국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선 이미 자신감이 가득 찬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회사로 돌아왔을 땐 많은 직원들이 저를 보고 놀랐습니다. 저는 그 놀라는 모습을 즐기기도 했고요. 안나도 제 모습을 보고 원래 예뻤는데 더 예뻐졌다며 다음 우승은 너다, 내가 졌다 하며 겸손한 칭찬을 해주더라고요. 몇 달 전 안나에게 괜한 심통을 내고 그녀를 부러워하고 시샘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한국에서 시술을 받고 온 후 저는 더 자신감이 새 화장품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저의 실적도 더 좋아졌죠. 제일 좋은 건 외출이 즐거워졌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종종 저를 보는 시선을 느껴요. 과하지 않으면서도 제 얼굴을 잘 살려준 한국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메이 씨의 한국 성형 경험담 어떠셨나요? 적당한 시술만으로도 외모에 자신감을 가지고 인생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는 것은 참 대단한 효율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이나 남기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자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동의 모든 것은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